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융합의 글쓰기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일단 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디아스포라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원래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는 것, 혹은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흩뿌린다, 퍼뜨린다,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할 때. 그래서 유목과는 다릅니다. 난민 집단 형성과는 조금 연관성이 있고, 난민들이 새로운 땅에 계속 정착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는 이 난민들과는 달리 본토를 떠나서 계속 영구적으로 나라 밖에 자리 잡은 그런 그룹. 그 외에도 뭐 노동자든 상인이든 뭐 어쨌든 다양한 사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적으로 이제 그런 뜻인데, 조금 더 알아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어에서 온 씨를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주변적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원해서 가든 그 고국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 표현이 먼저 서 있지만, 최근에는 유대인 외에도 다양한 민족,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거든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란 무엇인가?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볼까요? 전쟁이 벌어지고 가족도 함께 갈라지게 됐습니다. 저희 KBS에서는 이산가족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이산가족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983년 45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방영된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았던 사람들의 애절한 사연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이 분단과 한국전쟁 속 대한민국의 역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전쟁과 이산을 경험한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들어봅니다. 이산가족 코리안 디아스포라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KBS 방송용으로 이제 하나 제작된 것 중에 하나지만은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들고 왔지 California USA 눈 속에서 살았지 스노보딩 좋아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내 딸은 평창 올림픽 금메달이야 지금은 이 땅 태극기 휘날려
너는 아니라고 한국인 내게 말하지 너 실패자라고 근데 다 끝까지 휘날리는 태국인 누구 말하지 너 도망자라고 떠나게 너는 아니라고 한국인 내게 말하지 너 실패자라고 근데 다 끝까지 휘날리는 태국인 자랑스러운 나 디아스포라 우리들의 코리아 디아스포라 자랑스러운 나 디아스포라 우리들의 코리아 디아스포라 지금은 온 땅 태극기 휘날리지 지금은 온 땅 태극기 휘날리지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지금은 온 땅 태극기 휘날리지 지금은 온 땅 태극기 휘날리지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지금은 자, 이 정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또 텍스트도 봐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노래 형태로 조금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지만 사실은 디아스포라 때 정말 고생하고 힘든 생활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의 가장 주 원인은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그죠? 그때 일본의 어떤 억압이나 탄압을 벗어나서 또 특히 그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중국이라든지 또 그 당시 러시아 구소련 쪽으로 많이 갔죠. 그리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정착한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조선족 고려인 다 해당되지만 고려인들이 독립운동을 한 조상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은 디아스포라로 이제 다 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특히 고려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좀 예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죠?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고려인 2세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시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문화에 동화될 수도 있는데 그 한국어를 계속 배우면서 한국인의 어떤 자부심을 유지하고 또 이제 고국을 찾아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그 독립운동한 후손들에 대한 그 예우가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친일파, 친일 자손들이 더 잘 살고 그 일제 치하 때 일제에 부역해서 아부해서 그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치 부역자들이 다 처단되고 새롭게 출발했는데 우리는 친일파 청산이 안 되니까 그죠? 민족적 자긍심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정의가 어쨌든 실현되지 못한 경우죠.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제일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동포의 한국어 숲들, 즉 제일동포의 한국어 문학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건데, 자, 그래서 이 이제 목차를 여기 나오네요. 민족 정체성 구현, 다양한 생활 방식과 정체성 구현, 우상화와 정체성의 위계식. 우상화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거는 이제 제일동포 때 그 당시 남한이 제일동포들을 거의 뭐 그들도 보지도 않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그 당시 북한이 오히려 제일동포들을 지원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제일동포들이 북한을 막 같은 민족으로 오히려 생각하는. 물론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남한의 위상이 올라가고 이제 제일교포들이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의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하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텍스트에서는 제일교포를 다루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다양한 아까 뭐 브라질도 나오고 그죠? 뭐 최근에 뭐 일제 치하가 아닌 최근에 이민 가는 거는 좀 사실은 다르지만은 과거에 일제 식민지 때 그 탄압을 피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쫓겨갔던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간 거는 이제 디아스포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디아스포라,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동포 같은 경우에 이 다른 제외 동포들과 비교할 때 이주와 정착의 역사가 조금 좀 더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일동포 역사는 한일 합방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의 필요에 따라서 일본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간 그런 조선인들입니다. 자발적으로 건너간 경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교포들을 사실은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층민입니다. 생계 유지가 이제 목적인데, 해방될 때까지 핍박과 차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도 박탈당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지만 일본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일본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죠. 항상 불안정한 생활을 해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일본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노동력으로 끌고 가놔놓고 국적도 일본 국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이용만 하고 핍박한 겁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또 남한 같은 경우에 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같은 민족으로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경우인데 일본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동포로 생각 안 하고 지원을 안 해준 거죠. 물론 우리도 뭐 초창기에는 우리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개발에 매진했지만 그 뒤에 또 6.25 전쟁이 터지고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죠?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고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이 시기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외국인 등록법을 제정해서 차별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 제일동포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 한국어와, 그러니까 조선어라고도 말합니다만, 또 한국의 이름, 우리나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 민족 교육도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본 민족이나 일본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일본 문화에 동화된다고 해서 일본 국적을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한때 이 제일동포에 대한 우리 남한 정부, 그 당시 남한 정부의 무관심, 이런 게 사실은 참 문제였습니다. 그죠? 오히려 북한이 적극적으로 포용 정책을 그 당시에 피우고 이제 지원도 하고 해서 제일동포들이 그 당시에 남한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고,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북한이 진정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하도록 남한이 방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한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어떤 부정과 불신의 태도는 남한 동포를 향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한 정부를 향한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죠. 그리고 이제 제일동포가 이제 북한을 더 이제 동조하게 된 것은, 제 이름도 동조지만 이제 동조하게 된 것은 이 북한이 어쨌든 같은 민족으로 포용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사실은 컸습니다. 그리고 제일동포 나름대로 주체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북한이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비되는 태도가 이제 제일동포에서 초창기에 나타났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국가적으로 위상이 실추되죠. 북한은. 그래서 제일동포에 대해서 북한도 살기 힘들어지니까 경제적 지원을 이제 중단해 버립니다. 오히려 제일동포 사회가 대부분 건조를 하게 됐죠.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제일동포 내부에서 이제 좀 회의감이나 이런 게 또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제일동포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런 동조의식이나 이런 게 이제 점차 줄어들죠. 많이 감소하고, 반면에 우리 남한 쪽은 국가적 위상이 오히려 올라가고, 그죠? 제일동포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도 이제 하게 되고, 개방화 노력도 하면서 제일동포가 이제 과거에 가졌던 남한에 대한 반감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제일동포가 남북한과 일본의 어떤 그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얽혀서 그 중간에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일동포의 이러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게 제일동포 문학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 어느 편의 문학도 온전하게 소속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게 제일동포 문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제일동포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끌어안아야 될 우리의 같은 혈통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일동포 문학도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뭐 독일이든 저 유럽에 있는 교포들 혹은 러시아나 이런 교포들, 다른 브라질에 있던 다른 제일 교포들의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일동포의 우리 한국 문학도 그 존재도 굉장히 우리한테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 민족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문학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를 또 대비해서라도 통일문학사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도 사실 현재 제일동포 한국어 문학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흡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제일동포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텍스트를 제일동포 문학 내용을 조금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런 일본의 어떤 억압 속에서도 계속 우리 민족 문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이 사람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제일동포 한국어 문학 작가는 대부분이 제일조선 인문학 예술가 동맹이라는 단체에 소속되는데, 이 단체가 사실은 북한과의 연관이 있는 조총련계 문학 조직입니다. 문학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 문학에 대한 논의가 좀 우리 남한 쪽에서는 그 당시 금기시되어 왔으니까 국내에서는 이 북한 문학으로 오히려 간주해버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쓴 한국어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소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물론 북한의 지원을 받고 북한이 자신들을 같은 동포로 이렇게 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남한보다는 북한을 더 동조하는 경향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람들의 문학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잠깐만요. 이제 그거 제가 아까 찾아봤었어요. 자, 여기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서, 이산 이게 이제 흩뿌린다, 아까 씨를 뿌린다 할 때 그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코리안 디아스포라 돼 있죠. 그 비하인드 디스퍼션 해가지고 이제 여기 2018년도에 이렇게 기획 전시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미술관에서. 그래서 이런 특별전도 있고, 아시아 전역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에 거주한 우리 제외 한인 동포 작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열고 했는데, 전시의 일부가 기억, 이산의 역사, 이산이 결국 디아스포라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제2부는 근원, 뿌리와 정체성, 제3부는 정착, 또 하나의 고향, 제4부는 연결, 이산과 분단을 넘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작품, 그리고 또 다른 고향에 적응하고 정착해서 그린 그림들, 또 거주 국가와는 달라도 조국의 분단을 아파하고 통일을 바라는 작품,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공감하게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이제 2018년이니까 오래 안 됐죠.
이런 저 작품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음? 음. 문 빅토르입니다. 강제 이주 열차. 이런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이제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그린 거겠죠. 그다음에 캠퍼스 고갯길 해가지고 림라나. 이 작품은 집으로 가는 머나먼 길. 그래서 이제 일부가 아까 말한 대로 기억이나 이산의 역사, 그 우리 주로 아시아 쪽에 제외 한인들의 이제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에 대한 그런 기억이나 서사를 다룬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구한말의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빈곤하고 그 다음에 굶주린 생활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주한 그 시기에 어떤 상황을 묘사한 작품들입니다. 제사, 고향을 향해서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벌써 이제 혼혈이죠. 지금 얼굴 보면은 이제 우리 조선인이 그 이주한 곳의 국민과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혼혈,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 혈통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자, 부산에서 태어나신 할아버지 뭐 이런 작품. 이제 자기 할아버지니까 제 3세죠. 제외교포 3세인데 이제 할아버지가 원래는 고향이 부산이었단 말이죠.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좀 보세요. 얼굴만 보면 그냥 한국인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산에서 나오다 이런 작품. 여자 방랑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제 이분은 근원과 뿌리의 정체성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전시인데 천지라는 작품입니다. 백두산 천지연 알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유제노사 사할린스크 해가지고 이제 여기 사할린에 아마 정착한 분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작품 전시회도 열고, 음, 음. 그림에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전통적인 요소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대체로 한복을 입었다든지 이런 그림이 많죠.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자기들이 끌려갈 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전부 이제 척박한 땅에 보통 초창기에 정착해서 그 나라 땅을 일구고 특히 러시아 쪽에 이주한 사람들은 더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헬로 스트레인저 텍스트와 영화로 만나는 이방인 디아스포라 제일 조선인 인문 독해 가지고 제일 조선인 인문 독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있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 작품 낭독도 하고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뒤에 밑에 한번 봅시다. 또 뭐 지만 이제 이건 작품 소개네요, 그죠? 뭐 후반기 해가지고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제 2018년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학 중에서 특히 제일동포 한국 문학 가운데 수필이 연구가 좀 저조한데 일종의 뭐 다른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 수필이 변두리 문학이라 보통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관심을 덜 가졌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타자로서 살아갈 때 그 나라 국민이 아니고 이 타자를 묘사할 때 타자를 묘사하는 것이 재현하는 것이
좀 윤리적일 수 있으려면 타자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말 걸기가 있어야 되는데, 타자의 말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되는 장르가 사실 수필입니다. 그죠? 수필이 형식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형식에 자기 글 쓴 사람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그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가장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수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일본에서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제일동포의 어떤 체험, 그런 삶을 기록한 것이 제일동포 한국어 수필인데, 이 한국어 수필이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을 단순히 기록으로만 서술한 게 아니고, 이 글쓰기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라는 이 트라우마, 어떤 상처를 자기 스스로 치유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장르가 수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일동포 이 한국어 수필에서는 경험담이나 이런 게 이 수기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동포 한국어 수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읽어볼 필요도 사실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초창기에는 북조선 문학예술 기관지인 조선문학이라든지 뭐 동일문학이라든지 우리 그 텍스트에 보면은 나오지만, 그 365 이쪽인가요? 여기 보세요. 그 당시 이런 통일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잡지에, 단체에 이제 보통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일동포 한국어 문학 작가들이 대부분 초창기에 속해 있는 게 이런 이제 단체, 제일조선 인문학예술가 동맹, 여기에서 창간한 문학예술, 이런 수필인데, 여기에서 벗어나 북한 문학의 잡지나 작품집에 직접 실린 수필들도 있습니다. 이 수필들을 이제 한번 볼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이념적인, 북한 그 정부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내용은 우리가 제외해버리고 삶의 경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제일동포 한국어 수필이 어쨌든 제일동포 문학의 한 분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 문학의 좀 외연 확대에도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통일문학사를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먼저 민족 정체성 구현과 관련해서 보면, 말이나 혹은 이야기를 통한 이 과거 해상이라는 것은 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환기 때 받는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자신의 목소리인 글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제일동포 문학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핍박받는 상황에서 글을 쓴다는 게 뭐 여유가 있어야 사실 글을 쓸 수 있는데, 그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서 우리가 결국은 정체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동포 문학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과거 민족 구성원들이 겪은 아픔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기록이죠. 제일동포 문학이. 물론 제외교포 다른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오늘은 제일동포 문학을 다루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제일동포 문학에서 특히 한국어 문학 작가들은 대부분 조총련계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북한의 적극적인 그 포용 정책, 그것 때문에 제일동포사의 실질적 대표단체를 할 수 있는 조총련이 북한을 지지하고 주체 사상을 또 동조하고, 뭐 사실은 초창기에 그랬어요.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러한 조총련이 북한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들 작가 가운데서도 북한 체제를 또 미화하는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념적인 거는 사실 우리가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외하고 이제 개인적 체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동포 한국어 수필을 이제 볼 때 우선 생각해 볼 문제는 한국어에 대한 제일동포 인식입니다. 제일동포에게 있어서 이 한국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디아스포라로 인한 어떤 소외감, 불안감을 극복하는 어떤 탈출 통로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실체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한국어. 그죠? 이 한국의 이름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 또 한국어 문학을 창작하고 한국어 문예 잡지를 발간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동포 한국어 문학이 우리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교포들의 모습을 어쨌든 잘 표현한 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 문학의 어떤 장르보다 소재나 주제나 이런 다양성을 지닌 수필이 아무래도 그 중에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동포 한국어 수필 가운데 고향이나 조국을 기억하고자 하는 생활 방식을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 365쪽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홍순년의 춤판이라는 사랑은 말리에라는 그 책에 실렸다는데, 이 춤판이라는 내용에 보면 일본의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진과 꽹과리, 장고 소리와 함께 고향춤을 재생하는 해방 춤판을 벌였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의 흥취, 동포의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수필이 우리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 춤판을 표현함으로써 고향의 그 당시 어떤 고향을 그리면서 향수를 우리가 느끼죠. 그런 정겨운 환경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수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림복련의 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쑥. 역시 통일문학에 실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어머니와는 달리 그런 추억이 이제 없죠. 자기 그 일본 태생에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죠. 제일동포는 이제 이 여성이 중년 여성이 돼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방법으로 쑥떡을 시루떡이라고도 합니다. 이 쑥떡을 만들어가 쑥떡의 맛을 보면서 고향의 맛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경우로 라기테의 평양냉면과 이화대 냉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제일동포 기자가 해방 직후에 그 이화대현 일본의 이제 모리오카시라는 곳에서 제일동포들이 경영하는 평양냉면집이 있는데, 이 냉면 맛에서 조국의 맛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양냉면이 유명하잖아요. 함흥식 냉면, 평양냉면 여러분 알죠? 평양식은 물이 많이 들어간 냉면이고, 함흥식은 비빔냉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쑥떡이나 뭐 냉면이나 이런 게 음식이 고향이나 조국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수필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 못했던 고향에 대한 어떤 조국과 또 실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이 글 쓴 사람의 어떤 경험, 자기가 일본에서 타자화된 경험이나 이중적인 기억 이런 거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일동포의 이제 물론 남북한에 대한 인식이 초창기에는 그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동조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죠. 경제적, 문화적 상황이 이제 국제적 위상이 우리 남한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흠 씨라는 작품의 고향유감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이제 고향 의식이 좀 달라진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남한에 두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 일본에서 살아온 지 60년이 되는 그 제일동포가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근데 고향과 이 조국 남한에 대한
현실 인식은 이 사람은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들이 일본에 끌려가고 했을 때 해방 직후에 자기들을 안 받아주고 남한이 같은 민족으로 대우를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고향 마을에 그 노동노예로 외국으로 수출돼 그 청년들 그 당시에 혹은 또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으로 흩어진 처녀들 옛날에 뭐 독일의 파독 간호사들이나 광부들 뭐 이런 거죠. 전부 다 힘들 때 이때는 이제 이때 때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문민 대통령이 나온 이후로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김영삼 대통령, 문민 대통령이 나온 이후로도 너르만 가는 텅 빈 집, 뭐 이런 거, 형제 갈등, 또 이웃 간의 의심과 다툼, 이런 게 여기 나오죠. 이처럼 고향 의식이 어두운 세계로 보통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제일동포 60년이 된 제일동포죠. 그리고 미제와 이에 복종하는 위정자들, 정치가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 사람이 역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향 의식은 반제국주의 의식을 근거로 한 이 사람은 이제 북한은 풍요하고 남한은 빈곤하다는 고정관념에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요인이 제일동포의 민족 정체성 혼란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한이 제일동포들을 너무나 같은 민족으로 대우를 안 해주고 초창기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인식이 더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은 일본인이지만 국적은 일본인이 아니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초창기 때는 남한사의 잘못이 큽니다. 사실은 이런 의식에 우리가 좀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제일동포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지향에서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남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필들 보면은 이제 밑에 보세요. 고봉전이라는 사람의 남조선 기자와의 만남이라는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조총련 소속의 민족학교를 취재한 남조선 기자와 이 학교의 교육자들인 제일동포들 간의 뜨거운 동포 해석에서 민족 정체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통일 조국을 우리가 통일 한국을 기원하는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관련된 작품을 또 보면은 고찬유시라는 작품의 사람의 통일부부로 상봉하는 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수필에는 남한에서 석방된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비전향이라면 이제 체제 이념적으로 전향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유지하는 거죠. 이 비전향 장기수의 체험기를 읽은 한 제일동포가 우리 전체 민족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 늙은 부부가 통일부부로 불리면서 뜨거운 눈물로 부둥켜 안고 상봉한 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북한의 화합 자체를 소망하는 이 제일동포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같은 민족이라 이 사람들은 민족 정체성이 구현되는 게 통일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민족 정체성 구현이 저항 의식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제일동포 한국어 수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고 또 고발을 하면서 강한 민족 정체성을 보여준 것이 이제 또 수필이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수필이냐면 리언직에 우리는 고발해야 한다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42년 전에 생생한 기억을 떠올린 한 제일동포 문인이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제일동포 문인들 모두가 각자 자기가 희생당한 어떤 그런 사연이나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하는데 여기서 이 일본 다수사인 일본에 의해
비주류인 우리 제일동포가 차별과 배제를 받을 때 보통 내부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민족 정체성이 오히려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 이 외부에 의한 경계, 직기, 즉 차별이죠. 이 차별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체성을 오히려 더 똘똘 뭉치게 해주고, 그런 내용을 다룬 게 이제 김금순의 교토 6월이라는 작품을 보면, 제일동포 시위대회에 참여한 한 여성이 민족 차별을 일삼는 그 일본의 탄압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토의 그 경찰의 교토 본부에 대한 강제 수색으로 인해서 이 교토에 사는 제일동포들이 여기에 대해서 투쟁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들 제일동포가 이 교토 경찰의 사죄를 받기 위한 항의 규탄 대회를 열고 시위를 하고, 사죄하라는 시위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수필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소위 이 가해자인 일본인 또 피해자인 제일동포라는 도식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어떤 굴절된 그런 이미지 해석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족 차별의 종식을 이끌어내지 못한 거죠. 지금 일본에 얼마나 혐한인들이 많습니까? 한류 이렇게 해도 그거는 이제 젊은 세대에 해당되고, 실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혐한이 많죠, 아직. 그죠? 서적에 혐한 코너가 있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우리가 서적에 반일 서적 코너 이런 거 없잖아요. 반일 감정은 있지만 그거는 일본이 이제 유발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책으로 어떤 코너 자체가 반일 서적 코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책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예. 가해자이면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제 학생들은 잘 또 모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동포가 일본의 민족차별에 저항하는 공격적인 그런 세계관을 이제 형성하면서 우리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이런 작품들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동포 한국어 수필을 쭉 보면은 또 문학 작품집 중에 여기에도 지금 나옵니다. 그죠? 풍랑을 헤치며, 여기에 실린 밝은 미래를 향하여, 여기에는 이제 한 제일동포 선생이 학생들의 졸업식 날에 느낀 감회를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수필에서는 민족 교육의 값이 부모와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의 진정성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선생들도 민족 교육에 대해 더욱 심혈을 기울 수 있다. 그것을 제 제일동포 선생님의 어떤 결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일동포 선생님의 어떤 사적인 감정도 간혹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죠. 이렇게 자기 자아를 철두철미하게 세계화해서 의미 전달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다른 수필들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좀 북한의 영향도 사실은 좀 받았겠죠.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북한인은 아닙니다만은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인데도 북한이 초창기에 지원하고 이제 동포로 감싸 안는 바람에 지금 그런 어떤 태도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한 대로 1990년대 이후에 거의 상황이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오히려 제일동포들이 북한의 조정계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지금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남한이 물론 자신들을 골대하고 동포로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남한에서 일부 민간단체라든지 정부가 아닌, 그죠? 그런 단체들이 또 제일동포들을 지원하고 같은 동포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많이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제1동포가 북한을 지향한 것은 우리가 민족 차별이나 동화 정책을 펼치는 일본과 제1동포를 방치해버린 우리 한국의 어떤 초창기 잘못된 정책, 그리고 제1동포의 민족 교육에 의해서 그 당시에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북한의 어떤 포용 정책,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때문에 제1동포가 북한을 민족 공동체라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동포 한국어문학 속에서 북한은 실제의 장소가 아닌 좀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사실은 실제 북한은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제1동포들은 이제 조금 이상화시켰죠, 북한을. 제1동포 일본 문학의 중요한 화두가 사실은 정체성 혼란입니다. 그에 반해 제1동포 한국어 문학에서는 오히려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게 드러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7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시간이 맞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업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나오지? 46분이네요. 50분을 초과하면 사실은 맞춰야 됩니다. 오늘 한 번에 다 맞출 수는 없겠네요. 그죠? 373쪽에 자아 실현의 생활화 이 부분을 잠깐만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1시간이 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1동포 한국어 수필을 보면은 어쨌든 민족 정체성과 자아 실현을 동시에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융합, 복합적인 융합의 어떤 글쓰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조국이 제1동포의 역사적 어떤 삶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인식의 틀을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고, 조국이 그 이상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국민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조국에 구속당하면서 조국을 좀 초월하는 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이민도 가고 하죠.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태도는 우리가 우리 어떤 국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마주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오히려 타자를 환대하는 이 제1동포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안에 있을 때 이민 가지 않고 그냥 국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이 제외 교포들의 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방식의 글쓰기는 이런 조국과 또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제1동포가 특수한 어떤 역사적 존재인 자기 자신들을 인식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그걸 견뎌내는 어떤 대항하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수필이나 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유형의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1동포 한국어 수필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텍스트를 제1동포에 국한했지만 고려인들의 글이라든지 브라질 교포든 독일에 있던 다른 제외 교포의 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제1교포의 글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또 일본에 건너가서도 강제로 끌려가서도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까?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브라질에 간 사람들은 억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민족이니까 약간의 차별은 받았겠지만 이렇게 일본처럼 억압받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억압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견뎌낸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유형의 글을 보여주는 이제 대개 307쪽에 한번 볼까요? 오늘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애매하게 남았기 때문에 박종상의 내가 들은 이야기, 이거는 조총 산하에 있는 제일동포 은행 직원들의 어떤 박애 정신 이런 걸 보여주는 글인데, 이 수필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은 한 제일동포가 출장길에 들은 아름다운 휴머니즘 얘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고베시 근처에 조그만 이발관을 운영하는 이 아베라는 젊은 이분 일본에 아베라는 이름이 많은가 봐요. 별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만, 아베라는 젊은 일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급성 위궤양으로 쓰러진 부친의 대수술에 필요한 수천 cc의 혈액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합니다. 그렇지만 헛수고죠. 이때 우연히 알게 된 조총련이 운영하는 공화신영조합에 근무하는 한 젊은 제일동포 직원과 다른 남자 직원들이 헌혈을 해가지고 이 아베의 아버지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제일동포는 양육강식의 이 성량의 법칙이 지배하는 일본 사회 속에서도 이 제일동포 은행 직원들의 민족의 혹은 조국의 어떤 그런 정신이 이런 박애 정신과 실천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민족의 조국에는 모티브지만, 이 글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박애 정신이죠. 또 그걸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이나 이 조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단일한 틀에서 한 틀 안에서 한 개인, 한 집단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역동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박애 정신은. 그래서 이 수필에서 우리가 민족이나 조국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이 제일동포 은행 직원들이 정말 열린 시각이죠. 사실 일본 하면 치를 떨고 오히려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죠? 오히려 이렇게 열린 시각으로 일본 사회에 자기들이 대응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박애 정신이나 실천을 보고 우리가 제일동포가 나아가야 할 어떤 민족 교육의 지향점을 또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민족 교육이 제일동포라고 하는 어떤 태생적인 어떤 한계, 그리고 일본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 이걸 둘 다 우리가 고려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또 일본에서 성장한 제일동포들이 일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추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이 이 제일동포들을 일본인 국적을 주지 않고 계속 차별을 일삼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 박애 정신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본 정부가 사실은 자기들이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걸 반성하고 차별 정책을 철폐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민족과 자아, 융합의 세 가지 유형의 글쓰기를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다른 민족과는 다른 이주나 정착의 역사를 가진 우리만의, 아까 말했다시피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존재를 이 제일동포의 삶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뒤에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수업하기에는 분량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은 분들은 또 남은 부분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 텍스트 디아스포라 민족과 자아 융합의 글쓰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초창 수업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제 다 같은 제외교포라도 조선족도 물론 제외교포지만 조선족은 사실 중국인이라는 의식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고려인들, 우리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에 거주했던 그 고려인들 있죠. 고려인들이 보면 전부 독립운동의 후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든 우리 민간단체든 좀 지원도 많이 하고
따뜻하게 감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55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